감사합니다. 이상범 박사님과 같은 KA에서 조국장입니다. 제가 시간을 한 40분 정도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도록 할게요. 할 얘기 말해야 될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오늘 마지막에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공유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한번 쫙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제일 마지막에 토론할 때 이 부분엔 공감이 갔습니다. 또 이거는 저는 생각이 달라요 라고 이 8가지 중에 의견을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첫 번째, 수용성을 높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는 계획이 후져서는 안 된다. 수용성 높은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 참여를 보장해야 됩니다. 초기에는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자 중심으로 만들고 마지막에 KI가 규제 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참여를 보장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과학성과 민주성이라는 얘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육상풍력을 포함한 해상풍력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질문도 있었죠. 사업자에서 어떻게 하시냐 했을 때 기술성이나 환경성 같은 걸 보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수용성을 봐야 된다. 어민들, 이해관계자 의견서를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이 참여적이고 투명적이어야 된다는 프로세스 얘기. 저는 오늘 프로세스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행 과정에 공청회라는 게 있는데 공청회를 누가 주관하느냐가 한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청회 방식,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의 범위를 좀 환경사회 영향 평가를 좀 확대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회의 공개라든지 제일 마지막에 그 사업자 쪽에서 오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업자가 갈등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갈등 관리의 책임을 사업자한테 다 미루지 말라는, 지자체와 정부 공공기관이 나서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안 나서요. 안 나서고 사업자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있는 형태다. 의견 다른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8가지 얘기를 천천히 풀어가고, 천천히가 아니죠.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풀어가겠습니다. 하루 종일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보다도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 힘들 것 같아요. 자기소개 간단하면 아까 이상범 박사님 같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고 전공은 주민참여 정책평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연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옛날에 일본에서 IT 엑스포가 열렸는데 주민들이 막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어디다 할 건지를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 환경보존파가 3분의 1, 사업 추진파가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냐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이 환경영향 평가파라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스스로 부르는 건데 결국 뭐냐면 환경영향 평가라는 건 실은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프로세스파로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환경 보존주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 영향 평가가 이건 환경 보존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환경 보존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프로세스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오늘 저도 텔레그램 보고 굉장히 놀랐고 되게 유익한 자료가 많아서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에너지 전환, 저는 제도 개선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이상범 박사님하고 이사님 계속 대화도 나왔는데 제도 개선이라든지 기존의 질서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정말 이노베이션이라는 소셜 이노베이션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까지 질서를 깨야 됩니다. 질서를 깨는 방법은 기술 혁신을 깨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프로세스 혁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하는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 기존의 규제 기준이 계속 들이대면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고 답 안 나옵니다. 그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의 입장을 바꿔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덴마크 상무관님하고 좀 전에 대화를 하는데 뭐냐면 기관마다 다 따로따로 일하는 거예요. 기관마다 따로따로 덴마크 대사가 와서 상무관님한테 상의 드리고 한다는 겁니다. 그 방식도 바꿔야 되는 거죠. 뭔가 통합하고 융합하고 하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바꾸는 게 필요하고 오늘 논의를 통해서 그런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강의 같은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데요. 뭐 다 아시죠? 이 그림은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여인이 보일 수도 있고 나이 드신 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시죠. 이게 턱선으로 보면은 눈이고 턱선이면은 젊은 여인이고요. 여기가 눈이고 코고 입이면 나이 드신 분이 보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환경 보존파라든지 사업 추진파라든지 보는 사람이 누구는 젊은 사람으로만 보고 있고 누구는 나이 드신 분으로 보고 있고 사람마다 보는 입장이 다르다라는 게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둘 다 이걸 팩트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팩트는 어떤 인물이 있다라는 게 팩트지
어떤 분은 젊은 여인이 팩트라고 믿고 계속 살아가시는 거고, 어떤 분은 이분이 나이 드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모여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 방법이 이제 주민 참여이기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오해. 사업자는 환경만 어떻게 배려하냐, 주민들 뭘 해도 반대한다, 기준만 통과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환경영향평가에 많이 합니다. 주민분들은 영향 없는 사업은 없으니까 이걸 꼬투리 잡고 이걸 보상도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사업추진부서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계획 변경에 대한 실무자의 책임입니다. 사업 계획이 바뀌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은 사업 계획을 유연해야 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듣고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조건이 있죠.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상태라는 거는 그만큼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런 논의가 돼야 된다. 내부에서 완전히 국토교통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3년 동안 고민해서 나온 결과를 제일 마지막에 주민 설명의 단계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이렇게 안 되려면 프로세스 혁신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고민이 또 환경부인데, 환경부는 힘이 너무 세다 너무 없다,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이게 민간 기업에는 힘이 너무 세고요, 국책 사업에 힘이 너무 없습니다. 실은 반대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더더욱 목소리를 내야 되고, 스케일이 작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야 되는데, 이 권력관계 때문에 이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골프장 사업일 때 환경부가 굉장히 엄청나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거고,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을 못하게 되고, 이게 역전되는 이런 잘못된 구조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강에 다리가 26개 있는데, 이거 외국인 공무원들 왔을 때 많이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한강에 다리가 26개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생긴 다리는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답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네, 한강대교입니다. 왜 한강대교일까요? 라는 건데, 첫 번째, 이 강폭이 좁아야 됩니다. 그 당시 1930년대 처음 만들어진 건데, 그 당시 기술적으로는 강폭이 좁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 섬이 있습니다. 섬이 있으니까 그 당시 기술적으로는 다리 놓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기를 선택한 건 정말 베스트 초이스인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지난 2018년, 19년이죠. 올해 다시 다리를 놓는다, 여기에 놓겠습니까? 지금은 아니죠. 섬이라는 환경적 가치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피해야 될 곳으로 간 것이죠. 이렇게 도로를 짓던 댐을 짓던 다리를 놓던 이런 인프라 사업을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술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외에 환경적인 것을 고민하자라는 게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인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풍력발전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여기서 사회적인 영향, 그 주민들의 얘기, 삶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무슨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포장마차라는 사람이 많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줘요. 그래서 기술력과 경제성과 환경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다 같이 고민한 입지 선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과학적인 논쟁은 과학성과 민주성 두 개를 되게 밸런스를 필요로 합니다. 과학성이라는 거는 저희 다른 말은 제한성이라고 합니다. 누가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같은 곳 조사를 하면 비슷한 값이 나와야 됩니다. A라는 회사가 조사했더니 2,500이 나왔어요. B라는 회사가 조사했더니 3만이 나왔어요. C라는 회사가 조사했더니 3이 나왔어요. 이거 전혀 과학적인 게 아니죠. 최소한 2,501, 2,509 이 정도 안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성이라는 건 제한성 또는 예측 가능성 이런 걸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민주성인데, 민주성이 뭐냐면 저희 애가 둘인데 딸내미는 공부를 좀 잘하고 아들은 못해요. 둘 다 시험 90점을 받아와요. 그럼 누가 혼나느냐? 공부를 못하는 아들이 혼납니다. 가 아니죠. 공부 잘하는 딸이 혼납니다. 엄마예요. 죄송해요.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에게 그거야. 같은 90점이어도 공부 잘하는 너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95점 못 받았었고, 공부 못하는 아들한테는 너 잘했다. 똑같은 숫자라도 사람에 따라 그 가치는 다르다는 거죠. 소음 얘기를 들으면 쉬울 거예요. 종로삼가 시끄러운 종로삼가 도로에서의 소음 60F이라는 것과 조용한 요양원 앞에서 60F는 다른 의미를 갖는 거죠. 즉 사람마다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두자라는 거죠. 한국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업이지만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환영할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것만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풍력 발전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과학성과 민주성을 잘 결합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과학성이 없고 민주성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힘이 센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되면은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들이 모르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과학성만 발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상관없습니다. 주민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과학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옳으냐 그르냐의 중심으로 저희는 같이 판단합니다. 정답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로 굉장히 많이 같이 판단하는데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냐 싫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건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 내가 싫어라는 게 개개인의 가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간과할 때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과학성과 민주성을 얘기하는 때 이런 분쟁이라든지 갈등 관리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넘어가고요. 환경영향 평가라는 걸 아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환경영향 평가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죠? 과학적인 조사가 제일 많이 떠오르지 않나요? 환경영향 평가를 상징하는 사진을 찍어 봅시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강에서 수질 조사하는 거 또는 도로에서 대기오염 조사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또는 저희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면 환경영향 평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환경부 찾아가서 도장 받는 겁니다. 인허가 이렇게 생각하죠. 일본에서 요새 일본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일본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일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일본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2002년도에 뭐냐면 다양한 주민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주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거죠. 지도를 보면서 토지 이용 계획을 다 같이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민주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데이터가 뒤에 이 그래프들 같은 나와 있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서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거를 환경영향평가를 표현한 겁니다. 이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의 환경영향평가들은 그러니까 사업자가 전문 업체에 맡겨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로 공학 박사들인 KI에서 검토를 하고 이런 전문가 세계에서의 일도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약간은 사회 오픈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 문제, 이주 문제, 주민 안전 문제 이런 문제는 많이 대화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가 환경 사회 영향 평가로 확대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이건 이 정도로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환경영향 평가를 평가서를 심사하는 기관은 중립적 기관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참고로 이것도 시간이 없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건 1940년대 생긴 이 다리입니다. 다리인데 모지스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다리입니다. 다리가 뭐냐면 이게 다리인 거죠. 이 위에 이제 차들이 지나다닙니다. 고속도 고가도로처럼 차들이 지나다니고 이 밑에 도로로 쭉 가면은 해안가가 나옵니다. 그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도로라고 하는데 끝에 가면 이제 해안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도로 설계에 제일 웃기는 거는 저희 오른쪽에 사람을 그려놨는데요. 도로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왜 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통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제가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면 1940년대 미국 그러면 아직도 흑인을 차별하던 시절 그리고 해수욕장에 흑인들이 드나드는 걸 보기 싫었던 모지스라는 건축가 근데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인데 약간은 인종차별주의자였다고 좀 더 무식한 사람 같으면 여기다가 흑인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놨겠지만 그분은 그러지 않고 다리 설계로 높이를 낮췄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백인들이었던 거죠. 흑인들은 트럭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리의 높이를 낮춤으로써 자연스럽게 흑인들의 통행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과학이나 기술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실은 굉장히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정치적이 될 수 있다는 의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할 때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작게 보면 안 되고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2차적인 영향까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걸 그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은 만약 이 도로로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은 큰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회영향 평가로 들어왔다. 그러면 도로가 왜 이렇게 나죠? 그러면 교통 취약, 요새로 말하면 교통 취약계층이겠죠. 승용차 없는 사람은 다니지 못하네.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 올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환경영향 평가만이 아니고 환경 사회영향 평가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실험에서 이것도 넘어갑니다. 자, 이제 주민 참여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민 참여라는 거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환경영향 평가에서 하는 주민 참여로 설명회하고 공청회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회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사업이 어떤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공청회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토론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주민 30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면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나와서 질문을 하고요. 사업자가 선정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반대 토론을 합니다. 사진이 있을까요? 그 찬성하는 전문가, 반대하는 전문가가 토론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설명회나 공청회는 파행이 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단상 전부하고 공청회를 인정 못한다고 해버립니다. 왜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할 수 있는 이 좋은 자리를 주민들은 하향으로 몰아갈까요? 공청회를 하면은 환경영향 평가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즉 공청회가 무사히 원만하게 마쳐지면 주민들도 납득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은 그 절차를 맡고 싶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뒤에도 얘기 나오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이 공청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주민의 이야기와 사업자를 대신하는 전문가를 데려다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흔히 표현할 때는 이 찬반 토론을 하는데 레프리가 사업자인 거죠. 그럼 레프리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추천한 전문가 편을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그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고 후속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공청회를 반발합니다. 거기다 법에 또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이 두 차례 반발해서 무산시키면 한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옛날에 한국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개발은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했는데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두 차례 이상 방해를 해서 공청회가 무산된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민원이 많은 거라는 겁니다. 그럼 더더욱 공청회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주민들이 파행시키면 못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TV 공청회도 되고요. 온라인 공청회도 되고요. 주민들 못 들어가게 하고 전문가끼리만 토론을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청회를 누가 주관하느냐? 담당 지자체나 승인기관이 해야 됩니다.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과 사업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사업자에게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저감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얘기가 과학적이지 않고 사업자의 얘기가 맞는 부분에서는 주민들에게 이거는 사업자 얘기가 맞는 것 같으니까 주민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지자체가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결론 8번째 썼지 모든 걸 지금 사업자한테 맡기고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런 이 공청회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이런 파행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좀 썼는데요. 자세한 법 규정 같은 거는 나중에 보시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밑에서 두 번째 줄이네요. 주민 반발 등의 사항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 제도만의 특징. 제가 볼 때 잘못된 특징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좀 고쳐서 설득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뒤에 해상폭력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여는 시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거의 다 확정이 돼가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 공청회를 열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얘기가 맞냐 틀리냐의 얘기는 아니에요. 주민분의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늦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그때 가서 얘기를 해도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상태예요. 반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들어도 정말 도움되는 얘기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프로세스가 너무 낮은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개선 방안에 나오지만 초기 단계에서 의견을 듣는 게 좋습니다. 초기 단계에 의견 들으면 귀찮고 시간 많이 걸리죠. 하지만 그때 의견을 들으면 나중에 쉽게 갑니다. 초기에 전문가 중심으로 쉽게 가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80년대, 90년대는 개발 중심이었고 전문가 중심이고 톱다운 중심의 개발이 가능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는 됐었고 이제는 이제 불가능한 시기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는 초기 단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 설명회 공청회 운영 주체가 사업자인 게 이제 뭐 설명회를 사업자라는 건 당연하죠. 이건 설명회를 사업자인 건 좋고요. 공청회를 이제 지자체가 해야 되지 않냐. 공청회에 레프리가 필요하다. 제3자 기관 또는 제3자 기관이라는 게 지자체라든지 정부 기관이겠죠. 이분들이 책임지고 나와서 책임지고 사업자분들한테 이거는 더 해주셔야 됩니다. 또 주민한테 이 부분은 주민들이 받아주셔야 됩니다라고 조정하는 역할을 지자체가 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는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청회는 갈등 조정회장이 아니고 공청회를 통해서 갈등이 증폭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어떻게 고쳐가느냐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실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법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규제에서 얘기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될 것만 얘기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설명회 한번, 공청회 한번 해야 됩니다라는 건 규제입니다. 그런데 갈등관리 차원에서 사업자가 설명회를 100회 할 수도 있고요. 공청회를 30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규제에서 정한 것만 하려고 하는 그 이상의 노력을 안 하려는 게 필요한데 특히 이런 프로세스나 갈등 관리 쪽에서는 굉장히 자율적인 이게 일종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건데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주민참여 기법에 좀 새로운 거를 저희가 해본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윤석 박사님하고 저희가 이제 해상풍력 과제를 했었어요. 애기편 과제로 10분 만에 애기편 과제를 이제 고창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한 것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과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주민들 문제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지 환경적인 모니터링도 해보고 제가 맡은 파트는 이 갈등 관리적인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고창은 성공하지 않은 사례로 저도 인식하고 있고 강무석 부장님은 잘 해결된 사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참 큰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가 크고 문제는 산자분은 강 박사님 쪽 얘기를 듣고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그렇게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풍력은 저는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쭉 하다가 3년 전에 다른 연구부서로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육상풍력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육상풍력은 지금 장소가 참 부족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육상풍력의 육선정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상풍력으로 연구를 하자고 와서 괜찮겠다라고 해서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해상풍력은 뭐 유럽 사례도 그렇고 그렇게 환경의 피해가 큰 것 같지는 않고요.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그랬는데 수용성 문제라는 게 굉장히 요새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 반대에 근거가 있냐 없냐는 잘 모르겠어요. 근거 없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근거 없는 반대로 돌아섰는지 그건 결국 프로세스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남의 풍력 오른쪽 사진이 제가 같이 연구했던 분들인데 해상풍력 단지를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사업을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3단계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오른쪽 밑에 사진이 그 반대하는 어촌계 계장님들, 반대하는 주민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저를 데리고 가신 분은 이제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의 담당 과장님이 저를 데려가 주셨어요. 갔는데 처음에 어촌 계장님들이 그 과장님 보는 표정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째려봐요. 째려면서 뭐라 그러냐면 1년 만에 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례에 해상풍력에 찬성하는 어민분들 계세요. 찬성하는 어민분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만드셨어요. 반대하는 주민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셨어요. 쉽게 그냥 반대파와 찬성파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런데 사업자 쪽에서
찬성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합니다. 반대파는 1년 동안 안 만난 거예요. 그 1년 만에 나타나니까 이제 벌써 격앙이 돼 있으신데, 이것도 실은 사업자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뭐냐면 사업자분들도 처음에 한해풍도 반대하는 주민들 만나자고 하는데 반대파 주민분들이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반대파 찬성파 모아서 어민 전체를 만나는 회의체 만듭시다 이랬는데도 반대파가 반대를 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만나기 어려워지니까 더 갈등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왜 반대하시는지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얘기를 물어봤더니 뭐 환경 문제 당연히 얘기하시죠. 환경 문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되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환경 피해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시고, 제가 받은 느낌은 저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1년 만에 찾아온다든지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지 선정이 사업 규모 다 정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의견을 듣느냐,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어촌 계장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네덜란드 회사는 지역에 찾아가서 6개월 동안 먹고 살고 한대더라. 그러니까 담당자가 6개월 동안 와서 먹고 살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친해지고 형동생하고 지내면서 하는데 우리는 찾아오지도 않고. 그게 정말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업자의 그 노력이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보상과 다른 지역 상생 방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의 포인트에서 보이는 게 구체적이게 안 보인다는 불만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해결을 해보자라는 거고, 기존의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기존의 갈등 관련해서 이 부분은 별로 다루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실험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되게 목이 이상해가지고. 일본에서 최근에 나오는 건데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계획입지제도 왜 안 되나? 근데요. 법을 개정안을 마련해놨는데 너무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갈등 요인되는 환경조사를 누가 하겠다 이런 거 없고, 특히 주민수용성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 없고, 공모제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중앙정부는 뭘 하겠고 지자체는 뭘, 전혀 그런 역할 규정이나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계획입지 만들겠다고 던져놓습니다. 그 지자체 그걸 해야 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나라고 자료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이상훈 박사님은 다른 이유로 이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어쨌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의 포인트는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는 건데, 입지 선정 단계와 입지 선정 이후 단계가 있습니다. 입지 선정 이후 단계에 우리는 주민 참여 시작되는데, 입지 선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특히 어촌계, 해상폭력 같은 경우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저희가 수협 쪽에서도 의뢰를 받아서 수협 과제를 하나 하고 있는데, 수협이라는 건 그 농협처럼 농민들이 모인 게 농협이고 어민들 모인 게 수협입니다. 수협 중앙에는 기본적으로 해상폭력을 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어민분들은 지역에 따라서 우리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데냐면요, 어업이 잘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령화되고 후계자도 없고 어업도 잘 안 되고 이 상태로 10년 후 20년 후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에 해상폭력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이 온다면 이분들은 검토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고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지락업이 엄청 잘 되는 곳이에요. 어업이 활성화되는 곳이에요. 통영에서도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통영은 잘 아시면 굴이라든지 이런 양식이 되게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조사에서 환경적으로 생태자들 이런 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듯이 수용성 조사에도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자는 겁니다. 어민들 다 안 한다고요? 아닙니다. 하겠다고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고창에서 저희가 뭘 했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이제 사업 설계 단계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 입지를 할 거냐, 정말 해상폭력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단계 때 의견을 들어보자는 걸 저희가 시나리오 워크숍이라는 방법을 해봤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설명의 공청회는 해상폭력 사업 이런 거 합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들어보는 거고, 저희가 했던 실험은 해상폭력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이런 걸 할 때 장점은 이런 거고 단점은 이런 겁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해상폭력 추진해 볼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라는 하지 않는 옵션을 주는 겁니다.
원래 시나리오 워크숍은 좀 다른 개념인데 이제 간단히 저희는 좀 간축해서 이런 개념을 도입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틀 동안 첫날은 이 해상풍력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가, 해상풍력의 장단점 무엇인가를 토의해봤고, 두 번째 날은 그럼 결국 우리는 시나리오 해상풍력을 어떻게 도입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해봤습니다. 제일 좋은 건 다양한 주민분들 모아놓고 하면 좋은데 그건 안 됐고, 저는 찬성파 어민분들, 반대파 어민분들 반반씩 하고 싶었는데 반대파 어민분들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되게 그것도 신기했어요. 보통 반대파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연구기관도 신뢰 안 하시고, 그분들 볼 때 저희 정부입니다. 국직기관이 정부고 정부는 다 똑같은 사람들, 못 믿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반대파 위원장님이 큰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워크숍을 했어요. 처음 계획이란이라고 하는 게 처음 사업자 아닙니다. 계획이란은 사업자 의견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많이 이격시키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사업을 안 하는 아니고, 네 번째는 그 인근 지역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결국 3번, 4번은 고층에 사업을 안 하는 아닙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반대파 주민분들입니다. 즉 해상풍력 우리 지역에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반대파 주민들을 모아놓고 1, 2, 3, 4안 중에 고르게 하는 워크숍을 했는데, 놀랍게도 결과는 계획 2안 충분히 이격시킨 다음에 하자라는 안을 선택한 분이 반이 넘었어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장점 단점을 따져봤더니 의외로 장점도 있고 지역 효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추진하는 방식을 기존의 방식과 달리 우리들이 설계에 참여하고 지역 상생과도 같이 만들어서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바꾼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찬성파 어민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1, 2안으로 나왔다고 정말 평범한 결론이었을 텐데, 이렇게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도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았고, 그래서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 과정에서 끝까지 반대했던, 결국은 계획 사안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했고, 제일 마지막에 마이크를 가져가서 연설을 해주신 어촌 계장님 말이 뭐냐면, 사업 초기부터 우리한테 찾아와서 얘기해라라는 것입니다. 약간은 모순이죠. 사업 절대 안 된다고 하면 그 초기부터 와서 얘기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분들 끝까지 반대하시는 분들도 초기 단계부터 자기랑 협의하잖아요. 협의라는 표현 잘 모르겠어요. 그 의견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그 수용성의 가능성이 있다,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거는 실험 얘기는 이제 간단히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 룰을 정확히 정하고요. 퍼실리테이터도 따로 정하고, 저희가 발언하는 것도 포스트잇에 의견을 써서 붙이는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조건을 걸어서 했습니다. 이 조건을 걸어서 이제 5가지 그룹으로 모의 실험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포스트잇에 하나의 의견을 써서 그거를 붙이면서 설명을 하게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한 분이 정말 20, 30분 얘기하는데 초점 없이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가 2시간 내에 정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스트잇에 당신의 얘기의 핵심을 써서 그걸 붙이면서 얘기하자고 정리하는 방식, 이런 기법도 있었고, 그래서 말하는 내용을 모아가지고 이런 클러스팅이라는 방식도 해봤고, 이런 기법을 여러 가지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결국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사업자한테 돈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 되게 호의적으로 해주셨는데 한 분이 그렇게까지 끝까지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왜 못했냐면, 맞는 얘기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할까? 다만 조건이 있죠. 이 지역에서 꼭 해야 된다는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해상풍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갈등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추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니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제 내부에서. 그래서 대답을 못 했는데, 어쨌든 사업자와 전혀 관계없이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 에피소드고, 워크숍이 끝나고 밥 먹으러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첫날 시작할 때 굉장히 분위기가 이런 거 왜 해야 하는 분위기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고맙냐고 제가 원래 여쭤봤더니 얘기 들어와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얘기가 반영되냐 안 되냐는 2단계이고요. 1단계는 먼저 충분히 얘기 들을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게 저희도 놀랐어요. 상당히 많은 설명회 공청회 가면은 주민분들은 듣는 자리예요.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사업자가 설명하고 공무원이 설명하는 건데 주민분들이 듣는 자리인데 이렇게 저희 같은 뭐 공무원은 아니지만 저희 관계기관 사람들이 모여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작은 그룹 토의라고 얘기 들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의견 나온 얘기인데 이거 좀 넘어가고요. 20명 모아서 저희가 토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설문조사 안 하고 가신 분이 있어서 17명밖에 통계는 안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50대 분이 제일 많았고 다 주로 어민분들이었어요. 어민분들이고 기본적으로 이 해상폭력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 여기서 7번 봐주시겠어요? 7번. 기존 주민과 사업자의 소통 방식에 만족하시는 편입니까? 매우 불만이다가 한 명 빼고 다 불만이었고 소통 방식에 불만이었고 해상폭력 단지가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시니까에 많은 분들이 반대쪽이 많았죠. 근데 좀 이상했던 건 다들 반대 주민분들 모여오셨는데 소통 방식에 만족한다가 한 분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찬성한다는 분 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분 뭘까? 그래서 쫙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답이 나왔어요. 저분 귀찮아서 뭐든지 다 1번에 답하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계 결과에서 빼야 될까 고민도 했는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 남기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존 소통 방식에 대한 불만 그리고 해상폭력에 반대하는 분들 이게 이제 초기 조건입니다. 토론을 막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나리오 1, 2, 3, 4조 뭘 합니까? 이제 이런 토론을 하고 저 A조는 투표 거부했어요. 이거는 제가 잘못 설계한 게 저도 이거 하면서 반성했는 게 저렇게 어느 걸 선호한다는 투표를 공개적인 행위를 한다는 게 안 된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토론이니까 특히 이런 거는 시나리오 워크숍은 그 지역 계획이라든지 좀 더 상위당에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었는데 이런 해상폭력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금방 나타나는 건데 이걸 사람들 앞에서 선호도 표시한다는 건 제가 너무 어설펐다는 걸 반성을 하는데 어쨌든 A조는 반대해서 이거 안 하겠다라고 했고 다른 그룹 보면은 결국은 나옵니다. 뭐 퍼실리테이터라는 그러니까 제3자 조정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좋게 봐주셨고요. 그룹 토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봐주셨고 그리고 이야기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라는 이런 좋은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번 봐주시고요. 7번 이런 지역 상생 방안이나 소통 계획을 만들 때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지역 상생 계획이라는 게 도로 깔고 마을회관 만들고 라는 인프라 쪽에 돈이 많이 갔었는데 그것보다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그마한 일에 오히려 소프트한 거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8번 과거에 워크숍 하기 전에 해상폭력 발전에 찬성하셨습니까? 이 한 분 빼고는 다들 부정적이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귀하는 어떤 안에 대해서 지지하십니까? 하고 했을 때 계획 1안 2안 1안 2안이라는 게 결국 사업을 추진하는 안입니다. 계획 2안은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환경적인 대안을 많이 고려한 안. 계획 2안에 대해서 찬성한 분이 7분이나 나왔다는 거. 전체적으로 반 정도가 반대를 유지하지만 반 정도는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계획 입지 제도라든지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의견 듣는 자리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100%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요. 기존의 설명의 공청회 방식보다는 이렇게 작은 그룹의 토의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워크숍 방식이 향후 주민참여 방식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자료 드리면 보시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었고 부정적인 부분도 저희가 고쳐야 할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실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 단점은 한계점은 제가 잘못 설계한 이 선호도를 투표하려고 했던 건 잘못이고 하여튼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여기서 그림으로 지금까지 기존 절차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저희 사업 추진은 입지 및 예산 규모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사업 계획을 사업적으로 수립하고 그때 이제 의견 수렴을 합니다. 이 시기는 너무 늦다는 거죠. 입지 및 예산 규모 결정의 전 단계에 다양한 의견을 듣는 이 단계로 바꿔가자. 이게 실은 계획 입지인데요. 계획 입지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이런 걸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할 때 어떠한 조사를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게 이제 경제성 분석. 이거는 지금 왼쪽은 우리가 예비타당성 제도의 평가 항목입니다. 경제성 분석을 하고 정책적 분석을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분석을 하는데 정책 분석을 거의 실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형식적이고 거의 다 BC 분석에 수준돼 있죠. 근데 BC라는 게 어떻게 시나리오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숫자 다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이 정책적 분석 단계에서 정성적인 조사에도 좋으니까 주민 수용도 넣어보자. 이해관계자 이렇게 시나리오 워크시간에 토의를 해보고 그걸 토대로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좀 해봐라. 우리 지역의 이 해상풍력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모든 지자체가 다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업이 힘들다든지 지역 산업이 별로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해상풍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 쪽에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지역에 공급을 한다면 지역도 좋고 사업자도 좋고 다 좋지 않냐라는 너무나 쉬운 발상인데요. 그걸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게 반대하는 반대파 위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되게 기억에 남아서 써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수용성 얘기하면서 우리 와서 계속 설득하려고 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수용성이라는 거는 정부나 사업자가 만든 계획을 받아들여라라고 얘기하는 게 수용성이 아니고 처음부터 수용성 있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같이 만드는 게 실은 수용성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너무나 와닿는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용성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수용성이 생기지 수용성 없는 계획 만들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수용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 2, 3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합의 형성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현행 제도를 봐주시면 이 가운데 라인 위쪽이 이제 입지 선정 이전 단계죠. 이 위쪽이 입지 선정 이전 단계고요. 그 아래쪽이 이제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의견 수렴을 하지 그 전엔 의견 수렴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상당히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자의 계획을 모아서 계획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상공 목사님도 지적했었듯이 지자체나 이런 중앙정부의 역할이 미흡하고 상당히 사업자한테 미루는 거죠.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기존이고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그런 입지 선정 이전 단계 이 제일 윗 단계에서 사업자한테 모든 걸 미루지 말고 국가나 지자체가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 지자체와 어민의 얘기를 들어서 민주성을 확보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자라는 거죠. 이런 걸 지금 제안을 했고 산정과학도 좀 이런 쪽으로 좀 연구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사례인데요. 일본에서 지금 최근에 이 해상풍력 관련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게 아키타 현인데 제가 지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아키타 현에 기술적으로 공급 가능한 지역, 즉 수심 30m 이내, 연평균 풍속 7m/s 이상 등등의 아키타 연안 지역을 선정을 한 다음에 이 지역에서 어민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 4가지 지역을 후보 지역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정부에서 이 최종 후보 지역을 선정하는데요. 각각의 지역의 어민들의 얘기를 듣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어민 대표가 모여서 우리 지역에서 해상풍력 할까 말까를 논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4군데가 됐고 다른 지역은 반대가 심한 지역은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4개가 후보 지역으로 올랐다라서 즉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안 하는 지역도 그러니까 반대하는 지역에서는 안 하고 하고 싶어하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얘기를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주민의견 수렴 지도가 필요한 거고 좀 시간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8가지입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8가지인데 잠깐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고 뭐 추가 질문도 받고 아니면 제 생각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건 난 이렇게 생각 안 해라고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용성 높은 계획을 위해서 수용성 높은 계획 만들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초기 단계, 즉 입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도 어민이라든지 이해관계자 얘기를 듣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과학성과 민주성의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모여서 주민철만 한 것도 아니고 그걸 기반하는 과학적인 조사도 필요하고 과학적인 조사와 전문가만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입지 선정 단계 때는 기술성, 환경성과 수용성을 고민하는 것 플러스 참여 프로세스를 만들고 투명성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얘기 안 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7번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들이 공개가 안 됩니다. 정보공개법은 있지만 위원회는 공개가 안 돼서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되는지 전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공개하는 회의 공개 제도를 지금 중앙정부에서 힘들 것 같고 부산시에서 조례로 만들려고 지금 어제 그 회의하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공개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금까지 그동안은 굉장히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공청회는 제3자가 진행해야 되고 여섯 번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사회영향평가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8번, 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업자한테 모든 책임을 미루지 말자라는 거죠. 지자체 정부가 전면으로 나서서 갈등 관리의 주력이 되어야 된다. 네, 이상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